안녕하세요. 한우 국밥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60대 후반 아줌마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어요. 유명한 나폴레옹이 했던 말이죠.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손 안에 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다. 하는 명언이었어요. 항상 기억에 담아두기만 했던 저 말을 단 한 사람에게 제가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제겐 아주 소중한 인연으로 다가온 한 젊은이에게요. 그리고 이 젊은이와의 인연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보고 싶어 이렇게 어색한 컴퓨터를 켜게 되었네요. 저는 29의 늦은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아래로 여동생 둘, 남동생 하나에서 동생만 셋이라 동생들 뒷바라지하기 바빴거든요. 식당을 하며 돈을 버느라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말입니다. 평소 그런 저를 좋게 봐주신 동네 어른이 자신의 먼 친척거린 남편과 저 사이에서 중매를 서주셨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저는 남편의 연고지를 따라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자식에게도 사랑을 줄 줄 아는 좋은 가장이기도 했고요. 우린 슬하에 아들 둘과 막내딸 한 명을 두게 되었고, 막내딸이 태어나고부터 3년 뒤 남편의 회사가 부도가 나 문을 닫게 된 걸 계기로 우리 부부는 한우 국밥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전라도에서 각종 국밥을 파시던 저희 부모님에게 기술을 배워서 말이죠. 아이들은 모두 순하고 착했는데 그중 제일 속이 깊은 아이는 큰아들이었어요. 마지로서의 책임감, 동생을 아끼는 착한 마음씨, 살갑게 부모를 챙기는 마음 전부 다 어디 나무랄 데가 없었죠. 엄마, 저 수학 저번엔 40점 맞았는데 이번엔 50점 맞았어요. 비록 공부는 좀 못했지만은요. 그래도 학교에서 있던 일, 우리 부부가 장사를 하는 동안 동생들과 뭘 하고 놀았는지 등등 큰아들은 우리 곁에 붙어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해주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항상 동생들에 대한 칭찬도 빼먹지 않았어요. 엄마, 오늘은 용훈이가 제가 말도 안 했는데 혼자 설거지를 다 했어요. 올해 중학교 들어갔다고 제법 의젓해진 폼이 장가 보내도 되겠다니까요. 미정이도 어떻고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미정이가 학교 가정 시간에 배웠다고 제 옷에 꽃 모양 천을 대서 바느질 해준 거예요. 예쁘죠? 내일 학교 가서 제 친구들한테 놀림은 좀 받겠지만 어때요? 학교 친구놈들 중에 저처럼 여동생이 이런 거 옷에 만들어주는 애들은 아무도 없을걸요? 그렇게 아이들은 우애 좋게 쑥쑥 자랐고 고맙게도 저들끼리 똘똘 뭉쳐 서로를 돌보던 아이들 덕에 저와 남편 또한 국밥집에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크게 성공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 털을 잡고 어느 정도는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우린 한 지하철역 건너편의 상가 건물로 가게를 확장 이전할 수 있게 되었죠. 공부를 못했던 큰아들은 대신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했어요. 큰아들은 이를 악물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더군요. 대학에 가고 싶다면서요. 큰아들의 고3 시절엔 작은 아이들이 먼저 형을 도와야 한다며 집에서 텔레비전조차 켜지 않았고 거실을 돌아다닐 때도 발 뒤꿈치를 들고 아주 살금살금 걸어 다닐 정도로 우리 가족은 모두 큰아들의 입시를 도왔어요. 그 결과 큰아들은 아슬아슬하게 턱걸이로 서울 중하위권의 4년제 대학에 합격을 했고 아들의 추가 합격 발표가 나던 날 우리 가족은 기뻐서 울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합격. 으아, 이 지겨운 수험생활 이제 끝이다. 와! 아직까지 큰아들을 애워싸고 축하하던 우리 5가족의 모습이 두 눈에 선하네요. 하지만 우리 가족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학교에 간 큰아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더군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중인가 싶어 전화를 해보는데 글쎄 전화를 받은 사람은 바로 한 응급실의 간호사였어요. 너무 놀란 저와 남편은 벗어놓았던 겉옷을 허둥지둥 챙겨 다시 차를 몰고 한달음에 응급실로 달려갔죠. 동훈아, 동훈아! 하지만 큰아들은 이미 구급차에서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뺑소니였어요. 워낙에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곳이었던지라 사고가 나고도 몇 시간이 지난 후에야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되었다고요. 나중에 붙잡힌 그 뺑소니범은 면허 취소가 될 정도로 잔뜩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술에서 깨자마자 전날 기억이 떠올라 바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다고 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와 남편의 앞에서 그놈이 무릎을 꿇고 비는데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미 천사 같았던 내 아들은 이 세상에 없는데요. 장례를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치렀는지 지금 아무리 떠올려도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그저 어떤 사람이 오가는지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른 채 멍하니 큰아들의 영정사진만 올려다보았죠. 자식을 잃은 고통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할 수가 없어 자식 잃은 부모를 칭하는 말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뼈저리게 알 것 같더군요. 그렇게 큰아들의 장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낯설었어요. 분명 큰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과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건만 더 이상 큰아들이 존재하지 않는 그 집은 제게 엄청난 두려움을 안겨주었죠. 동훈아,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 엄마보다 먼저 간 거니? 어? 엄마가 너 없이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해? 이 엄마 숨이 쉬어지질 않는다. 제발 나도 네 곁으로 데려가. 저를 껴안으며 우는 아이들과 남편을 외면하고 큰아들의 방에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자꾸만 사라져가는 큰아들의 채취가 아까워 나중엔 아예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큰아들 방에 들어앉아 문까지 잠가버렸죠. 결국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온 남편에 의해 저는 그 방에서 끌려 나왔고 그 길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기까지 했습니다. 큰아들을 뒤따라 가고 싶었건만 그래도 제겐 아직 두 아이가 남아 있었어요. 매일 학교에서 돌아와 지극정성으로 저를 보살피는 아이들 덕에 결국 저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고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자 저도 조금은 큰아들을 가슴속에 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이 죽은 지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둘째 아들은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우리와 떨어져 살게 되었고 막내딸 또한 회사 문제로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북적이던 다섯 식구에서 결국 막 결혼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저와 남편 둘만 그 집에 남게 된 겁니다. 아들과 딸은 쓸쓸히 남겨진 우리를 걱정했지만 어쩌겠어요. 아이들도 성인이 된 지 오래이니 부모의 품을 떠나는 건 당연한 수순인 것을요. 남편과 전 아이들이 떠난 후 묵묵히 집과 가게만을 오갔습니다. 삶이 무료했지만 이것이 쓸쓸한 노년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남편과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버텼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노숙자 한 명이 자꾸 우리 가게를, 특히 점심시간만 되면 우리 가게 내부의 손님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자꾸만 훔쳐보는 겁니다. 배가 많이 고픈지 배까지 부여잡고 말이죠. 들어오겠지 싶었는데 결국 안 들어오고 그러면서도 밥 시간만 되면 자꾸 밖에서 서성이니 나중엔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결국 저는 가게 밖으로 나가 그 사람을 먼저 불렀어요. 배고프세요? 들어오세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부르자마자 노숙자는 얼른 자리를 뜨더군요. 마치 도망이라도 치듯이 말입니다. 저야 뭐 가게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들어앉힐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저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말았죠.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 노숙자는 다시 저희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마침 손님이 한 차례 빠져 한산하던 차라 저는 그 사람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손님이 굉장히 자신 없는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지금 2,000원밖에 없는데 혹시 이걸로 국밥 한 그릇만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00원어치라도. 그렇게 사정하며 손바닥에 돈을 올린 채 내미는데 그 2,000원도 지폐가 아니라 500원짜리 3개와 100원짜리 5개더군요. 아마도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서 모아온 돈 같았습니다. 앉아요. 괜찮습니다. 매일 우리 가게 앞에서 서성이길래 저번에도 내가 국밥 한 그릇 드리려고 불렀더니 그냥 가시고, 건너편 저기 역사 안에서 노숙하는 분이지요? 오며 가며 몇 번 봤어요. 앉아요, 앉아. 노숙자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혹시 모자랄까 국밥을 뚝배기에 넘치게 담아 그 남자에게 내어줬어요. 김치도 밥도 산처럼 쌓아서 말이죠. 모자라며 말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노숙자는 국밥을 허겁지겁 입에 우겨 넣으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배가 많이 고팠는지 숟가락질을 멈추지 못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죽은 제 큰아들과 연배도 비슷해 보이는데 무슨 사정인 건지 몰라도 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전 어차피 손님도 없고 해서 노숙자 앞에 의자에 걸터 앉았어요. 천천히 먹어요. 그러다 체해. 아, 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노숙자는 딸꾹질인지 허트림인지 모를 소리를 내더군요. 그런데 사례가 들린 것도 아닌 것 같은 게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트림과 헛기침을 반복하더라고요. 자꾸만 물을 마시기도 했고요. 저는 뭔가 음식에 문제가 있나 싶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왜요? 음식이 짜요? 아닙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게 사실은요. 제가 위암에 걸려서요. 뭐예요? 지금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도 가지 않고 여기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돈이 없네요. 그리고 치료받을 마음도 없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조용히 가고 싶어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은 안 계세요? 가족은 없고? 놀란 저의 물음에 남자는 아무런 답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뭔가 눈치가 가족에 있는 것 같긴 한데 말하기가 힘든 건지 아니면 싫은 건지 말입니다. 어찌됐든 저는 그 아들 버린 남자가 너무 걱정되어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얼른 병원 가서 우선 치료부터 받아요. 치료부터. 돈이 없어도 청구는 나중에 하고 아프면 일단 치료부터 해주는 좋은 나라가 여기라고요. 지금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아닙니다. 치료를 받고 싶었으면 진작 받았겠죠.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운명에 맡기고 살다가 때 되면 사라지고 싶어요. 남자는 삶을 살아갈 의지도 기력도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하루하루 목숨만 연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더군요. 그래도 이 아까운 청춘을 보고만 있을 순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데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친 남편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방에 있었으면서도 우리의 대화는 다 듣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젊은 양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사람 목숨이 얼마나 귀한 건데. 남들은 살고 싶어서 어떻게든 돈을 긁어 모아 치료받고 장기 이식도 받고 하는 세상인데 그 귀한 목숨을 허투루 써? 정신 차려! 남들이 보면 저나 남편이나 왜 이렇게 처음 보는 남의 일에 열을 올리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남편도 그 남자가 남 같지 않았어요. 우리 큰아들은 살고 싶어도
더 누리고 가지 못했던 삶에 대한 귀중함을 아들도래인 그 남자가 미처 모른다는 게 안타까웠기 때문이겠죠. 남편은 계속해서 그 남자에게 훈계를 하더군요. 그리고 남자는 남편의 말에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뭘 잘했다고 울어? 울긴. 됐고, 여보, 이 양반한테 우선 국밥부터 마음껏 드려. 우선 사람이 밥은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한 달이 됐건 1년이 됐건 거르지 말고 매일 와요. 알았어? 약은 있어요, 약? 아니요.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점심 지나고 와요. 나랑 같이 병원 가게. 이후엔 다시 저녁 손님들이 들이닥쳐 더 이상 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바쁘게 장사를 하는 사이 남자는 우리에게 고맙다고 꾸벅 인사를 하곤 가게를 나갔어요. 설마 내일 안 오진 않겠지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저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그날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아까 국밥 먹고 간 사람 내일 가게로 다시 올까? 에휴, 모르겠어. 분명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말을 안 하니 원. 당신도 그 사람 몇 번 봤지? 어? 뭘 몇 번 봐? 거의 매일 보다시피 했지. 안 그래도 나이도 젊어 보이는데 왜 저러고 있는지 딱 해서 혼자 혀를 얼마나 찾는데. 아니 저렇게 젊은데 도대체 뭘 못해? 공사판에 가서 막노동을 해도 되고 하다못해 물류센터에 가서 일을 해도 충분히 되는 걸. 그래도 여보, 나 그 젊은이를 보면 죽은 우리 큰애 생각이 나. 우리 애가 살아있었으면 딱 그만한 나이였을 텐데 말이야. 안 그래? 아휴, 그래서 남일 같지 않아서 그 젊은이가 자꾸 눈에 밟히네.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평생 후회할 것 같고 막 그래. 지하철역 안에서 박스 깔고 자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일단 밥부터 먹이고 어떻게든 설득해서 병원에 좀 데리고 가자고요. 다행히 다음 날 그 남자는 바쁜 점심 장사가 끝나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모님, 저 왔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국밥만 감사하다며 먹고 갈 뿐 병원에 가자는 저와 남편의 말엔 요지부동이었어요. 아무리 환자라지만 건장한 청년을 노인 둘이서 어떻게 억지로 병원까지 끌고 갈 수 있었겠어요? 우리는 그 남자에게 우선 알겠으니 밥 때만이라도 계속 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남자는 매일 하루에 한 번 우리 가게로 국밥을 먹으러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가게에 매일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인가 그동안 우리 부부에게 마음이 꽤나 열렸는지 남자는 그날 우리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더라고요. 제 이름은 이의식이에요. 감사한 두 분께 제 이름 정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사장님, 사모님, 사실 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때문에 제 모든 게 망가졌죠. 저희 엄마, 제 친엄마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저 어릴 때 재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취직을 하자 제 돈을 대신 관리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하게 될 때 돈을 잘 모아뒀다가 주겠다고요. 저야 뭐 친엄마가 아니었어도 평생 부모 자식 관계로 살았는데 당연히 믿고 월급 전부를 보내드렸죠. 한 달에 20만 원 용돈으로 남기고요. 계모와 돈, 이 두 단어를 들었을 때부터 뭔가 사연이 불길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긴장된 마음으로 저와 남편은 의식군의 이야기를 마저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의식군의 사연에서 그 계모는 아주 몹쓸 사람이었더군요. 그렇게 제가 30 중반에 결혼할 사람이 생겨서 이제 모아둔 돈을 달라고 말했는데 그 엄마란 여자가 글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 그 돈을 언제 맡겨놨냐면서요.
자기랑 아버지 쓰라고 준 돈이 아니냐고. 이렇게 다 클 때까지 키워줬으면 그 정도 은혜는 갚아야 하는 게 아니냐며 오리발을 내미는데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발 제가 그 돈 달라, 나 결혼해야 한다 하고 애원했더니 그러더군요. 쓸 데가 있어서 그 돈 다 다른 데 투자했다고. 그래서 수중에 한 푼도 없으니 그렇게 알고 그 돈은 다시 넘겨받을 생각 말라는데 어쩌나요? 아니, 거의 25년을 모자지간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제 뒤통수를 이렇게 칠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친자가 아니어도 자기 자식을 등쳐먹는 몹쓸 인간이 있단 말이야. 세상이 참 말세다, 말세야. 남편은 의식군의 말을 들으며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성질을 부렸습니다. 저는 원래도 딱했던 그 남자가 더욱 안타깝게 보여 에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고요. 아무리 그래도 의식군 부친은 생부일 텐데 부친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지 그랬어요. 당연히 했죠. 제가 아무렴 제 새엄마만 믿고 그 돈을 전부 주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정정히 살아계시니 아버지 또한 믿고 맡긴 거죠. 그런데 제가 바보였어요. 그 계모랑 저희 아버지 모두 한통속이었거든요. 아버진 제가 그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하니까 아예 저한테 제 딸을 집어던지셨어요.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고요. 아니, 돈을 가져다 줄 동안 부모가 그렇게 못된 사람들인지 몰랐어요? 제가 돈을 가져다 드릴 땐 저한테 무척이나 잘해주셨거든요. 매번 우리 아들 고생했다, 힘들지, 엄마가 밥 해놨다, 이 돈은 엄마가 아주 잘 모아놓을게 하면서 말이에요. 세상 누가 그런 자기 부모를 의심할 수 있었겠어요? 이 바보 같은 남자는 철석같이 믿었던 겁니다. 자신의 부모를요. 저와 남편 모두 기함을 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우리 부부에겐 정말 상상도 못할 파렴치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의식군은 계모와 친부에게 무려 1억 4천이라는 큰 돈을 허무하게 빼앗기고 말았다고 하네요. 그 돈과 결혼할 여자가 모아놓은 돈을 더해 집을 살 생각으로 모자란 금액에 대한 대출까지 다 알아봤는데 모두 물거품이 되었던 거죠. 그럼 그 결혼할 아가씨는 설마 결혼을 못하게 된 거예요? 네, 결혼 자금이 전부 사라졌는데 어떻게 결혼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었겠어요? 게다가 여자 쪽 집안 어른들도 난리가 나셨죠. 저희 집처럼 몰상식한 집안에 딸을 시집 보낼 수 없다면서요. 결혼할 그 여자도 제게 신뢰가 없어졌다며 결국 파혼을 통보하더군요. 순식간에 믿었던 부모에게 또 사랑하는 여자한테 버림받고 전 재산까지 잃어버린 제 기분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의식군은 결국 눈물을 뚝뚝 흘렸고 저는 미어지는 마음을 애써 누르며 휴지 몇 장을 뽑아 의식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이니 일조차 손에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살아갈 의미를 잃은 거죠. 그래서 휴가를 내고 집에 틀어박혀 있는데 일주일 전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가 우편으로 온 겁니다. 우편이 온 것과 동시에 병원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정밀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다고요. 그렇게 받은 재검에서 위암 판정을 제가 받게 된 거죠. 에휴, 이 인생이 참 잔인한 거야. 어쩜 저렇게 딱한 사연이 있나. 남편은 차마 가만히 있기가 힘든지 연신 한숨을 내어쉬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등을 조용히 다독여 주었고요. 청천벽력이었어요. 말로만 듣던 암이 하필 이런 식의 제게 찾아오다뇨. 그래도 치료를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결국 저는 다시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설마 아무리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암에 걸렸다는데 그것까지 나 몰라라 하진 않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자기들한테
엉겨붙을 생각하지 말래요. 자기들은 돈 없다고. 그리고 자기들한테 그 돈 돌려달라고 했을 때 이미 마음이 너무 상해서 저와 더 이상은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맺고 싶지 않다고 저한테 저 혼자 나가서 잘 살아보라더군요. 다 키워줬는데 언제까지 자기들한테 의지할 거냐면서요. 제가 어떻게 아픈 자식한테 이렇게 매정할 수 있냐? 당신들이 부모냐? 하면서 울고불고 소리치니까 그 사람들이 글쎄 말하면서도 기가 차네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혹시 자기들한테 제가 준 돈 다시 어떻게든 돌려받으려고 암이라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저는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옷 몇 벌 딸랑 들고 말이죠. 아휴 세상에. 젊은 사람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듣는 내 가슴이 다 미어지네, 미어져. 이런 썩을 놈들. 세상에 저런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 다 있단 말이야. 돈에 미쳐서 자기 자식을, 그것도 암에 걸린 자식을 무일푼으로 내쫓아? 어? 저는 의식군을 달래려 컵에 물을 따라주었고 남편과 저도 물을 한 잔 들이키고서야 우린 다시 진정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쭉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노숙을 하면서? 네, 더 이상은 살아갈 힘이 없더라고요. 잠깐 고시원에 들어가 살면서 회사를 오갔지만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하는지 도통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회사도 그만두고 고시원도 빼고 그냥 거리로 나왔어요. 다 부질없었어요. 그렇게 거리 불황자들 사이에 섞여서 되는 대로 살다가 천천히 죽어가려는데 언젠가부터 이 국밥집 앞만 지나면 맛있는 냄새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제 자신이 우스웠어요. 살기 싫다고 거리에 나앉은 놈이 그래도 맛있는 건 알아서 식당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꼴이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여길 오지 않으려는데 사모님이 절 부르신 거예요. 일단 도망은 쳤는데 사모님의 들어오라는 말에 용기가 생겨 그날 저녁 어떻게든 구걸해서 모은 돈 그 2,000원을 들고 다시 찾아왔던 거고요. 길고 외로운 시간 끝에 찾아온 게 우리 가게였다니 얼마나 고맙고도 안쓰러운 말입니까? 순식간에 모든 걸 잃고 결국 길거리를 전전하게 된 의식군의 과거를 상상하니 결국 제 눈에도 눈물이 차오르더군요. 저는 의식군의 손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그런 천하의 몹쓸 부모가 또 어디 있을까. 이렇게 귀한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내쳐. 내 마음이 다 찢어지네. 아휴, 그래도 목숨이 얼마나 귀중한 건데 치료는 받아야지. 자, 의식 총각, 내 눈을 좀 봐요. 어때요? 우리도 그렇게 못 믿을 사람 같아요? 그래,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믿기 힘들겠지. 그래도 우리 살자고요. 어?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부모한테 복수를 하던지 뭘 하던지 간에 우선 살자고. 난 총각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이 세상에 아직 의식군을 버리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어디서 그러더라고요. 죽지 않는 이상 사람은 누구나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대요. 그게 바로 손안의 희망이라는 거야. 젊은이, 우리가 의식군의 희망이 되어줄게요. 어? 저의 간곡한 말에 의식군은 말없이 눈물만 흘리더군요.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 마침내 그 의식군은 간곡한 우리의 부탁에 못 이겨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의식군을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어요. 병원에 갔던 남편이 다시 돌아오자 저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남편을 보챘습니다. 어때? 뭐래? 병원에선 좀 어떻대? 많이 심각한 거래? 위암이긴 한데 아직 이 기에서 많이 발전하진 않아서 수술받고 치료 잘 받으면 완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 식도랑 가까운 부분에 종양이 있어서 수술로 잘라낼 부분이 좀 크다곤 하는데
그래도 아직 전이 된 부부는 없다고 하니 다행이지 뭐야. 듣던 중 다행이었죠. 혹시 아주 위험한 상태는 아닐까? 우리가 병원에 못 데려간 2달 새에 병이 더 커진 건 아닐까? 무척이나 걱정이 되었거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남편과 의식군이 병원에 가 있는 동안 고민한 말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여보, 우리 큰애가 쓰던 방 말이야. 그거 그 의식 총각한테 좀 내어주면 어떨까? 아픈 사람을 거리에 둘 수는 없잖아. 기왕 도와주기로 한 거 우리 그렇게 합시다. 어? 아마 우리 큰아들도 우리가 그렇게 하길 바랄 거야. 오히려 우리 행동을 자랑스러워 할 거라고. 남편은 좋은 생각이라며 제 말에 동의를 했고, 그렇게 우리는 이건 너무 민폐라던 의식군을 설득한 끝에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어요. 아픈 사람이 어디서 자? 아무리 완치 확률이 크다고 해도 암 환자인데 아무 말 말고 내 집이다 생각하고 우리 집에서 지내. 알았지? 남편은 의식군 짐을 미리 청소해 놓은 큰아들 방으로 밀어 넣으며 말했죠. 그런데 일단 의식군을 병원에 데려가 약을 타고 우리 집에 들어앉히긴 했지만 하나의 큰 난관이 더 남아 있었어요. 안 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전 절대로 못 받아요. 이번 진료비와 약값 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제 치료비와 수술비를 전부 내주신다뇨. 심지어 저 보험도 없어요. 바로 의식군의 병원비 문제였어요. 저와 남편은 그런 의식군을 붙잡고 말했죠. 의식 총각, 그러지 말고 수술 받아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돈이야 일단 건강해진 다음에 나중에 갚아도 되잖아요. 하지만 거참 이 사람 말 들어. 의식이 자네, 여태 자네를 돕기 위한 우리 행동들을 모두 쓸모없이 만들 작정인가? 기왕 도움받기 시작한 거 그냥 끝까지 받아. 받을 때 받고 갚을 때 확실하게 갚는 것도 중요한 거야. 알았나? 마지막 남편의 말에 의식군은 결국 고집을 꺾었고 의식군은 우리의 지원하에 우리 집에서 병원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렇게 의식군은 우리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날로 의식군에게 말을 편하게 놓았고 의식군도 더 이상 우릴 사장님 사모님이 아닌 아주머니 아저씨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리고 의식이가 집으로 들어온 다음 날 저와 남편은 의식이를 이발소에 억지로 끌고 갔어요. 이발소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의식의 등짝을 남편이 세게 후려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이놈아, 너 어제 씻으면서 거울 안 봤냐? 듬성듬성 머리도 죄다 뜯기고 엉겨가지고 원. 나 노숙자였어요 하고 티내고 다닐래? 어? 이제 우리 가족이 된 이상 난 그 꼴 못 본다. 얼른 들어가. 결국 의식이는 울상을 하고 남편의 단골 이발소 의자에 앉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장님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사장님, 잘 좀 부탁해요. 이 지저분한 머리 좀 어떻게 해주소. 그래, 아주 남자답게 스포츠 머리로 잘라줘요. 알았죠? 네네. 그런데 이분은 누구세요? 조카? 조카는 무슨, 내 큰아들이 올시다. 자신을 아들이라고 말하는 남편의 말에 의식의 눈망울이 커지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었고요. 그리고 이발소에서 나온 남편은 의식이를 데리고 목욕탕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랑 가서 네 몸에 잔뜩 묵혀있을 때 좀 다 걷어내고 오자. 내 등도 좀 밀어주고. 예전에 죽은 우리 큰아들이 등 하나는 기가 막히게 밀어줬는데 요즘 우리 둘째는 일하느라 너무 바빠. 나랑 목욕탕 갈 시간도 없어. 안 그래도 내 등 한번 밀고 싶었는데 아주 잘 됐다. 의식이는 남편의 말에 저항 한번 못하고 끌려가더군요. 저는 잘 다녀오라며 인사를 하고는 그날 저녁상 준비를 하러 집으로 먼저 들어왔죠.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의식이는 우선 수술 날짜부터 잡아 병원에 입원을 했고 위절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장장 6시간의 수술 기간 동안 남편과 저는 가게 문까지 닫고 수술실 앞에서 의식군을 기다렸죠. 종교가 없던 전 하늘에 있는 우리 큰아들에게 제발 수술이 잘 되게 도와달라며 빌기까지 했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후 의식이는 식이 조절과 가벼운 운동 그리고 항암 치료를 병행하며 건강을 회복해 갔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는 날엔 가게에 나와 서빙과 설거지를 하며 우리를 도와주었고 들어가라는 우리의 성화에도 기어코 마감 청소까지 돕고서야 우리와 함께 퇴근을 하곤 했죠. 그리고 의식의 소식을 듣고 놀러온 둘째 아들과 막내딸 또한 의식이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반가워요. 뭐라고 불러야 하지? 의식 오빠? 반가워요. 저는 용훈이에요. 저랑 동갑이라면서요? 앞으로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요, 우리. 아, 이의식이라고 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염치 없이 두 분 부모님께 병원비도 받고 집에 이렇게 눌러 살게 되기까지 해서요. 아이, 별 말씀을요. 안 그래도 우리 부모님 두 분이서 지내시기 적적하실 것 같기도 하고 혹시 갑자기 아파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됐는데 의식 씨가 이렇게 든든하게 두 분 옆에 있어 주시니 저희로선 오히려 감사한 일인데요, 뭘. 미안한 마음 전혀 가지지 마시고 모쪼록 우리 부모님 잘 부탁합니다. 의식이도 처음엔 아이들에게 낯을 가리는 것 같더니 시간이 흐르자 아이들과 종종 어우러져 지내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죽은 큰애가 생각나 괜스레 코끝이 찡해졌죠. 그렇게 의식이는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오는 날이면 많이 힘들었는지 괴로워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의식이는 씩씩하게 암과 싸웠어요. 우리의 도움을 헛수고로 만들 수 없다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시기가 한창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라 가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한동안 남편 혼자 가게를 나갔었어요. 그때 저는 하필 코로나에 걸려 안방에서 자체적으로 격리 중이었거든요. 나라에서 정해준 격리 기간은 끝났지만 혹시나 몰라서 말이죠. 그리고 의식이와 남편에게 옮길까 저는 안방에서 잘 나가지도 않았고 방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끼고 생활했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은 집에 아무도 없길래 방에서 나와 잠시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밖에서 의식이가 들어오는지 현관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의식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아주머니, 저 왔어요. 의식이는 좀 씻어야겠다며 화장실로 향했죠.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고 심장이 쥐어짜듯이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전 할 새도 없이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이후 눈을 떠보니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나중에 남편이 해준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여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당신 의식이 아니었으면 정말 죽을 뻔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왜 여기 있어? 의식이가 쓰러진 당신을 들쳐업고 병원까지 왔어. 알고 보니 저는 평소 앓고 있던 기저질환 때문에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까지 왔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마침 씻고 화장실에서 나온 의식이가 저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한 후 119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나는 연락을 받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는데 의식이가 당신을 붙잡고 세상이 떠나갈 듯 울고 있더라고. 아주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이러면서 말이야. 나중에 의사가 말하기를 심정지가 온 지 5분이 흐르면 뇌 손상이 오고 또 10분이 지나면 금세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데 옆에서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해준 의식이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응급처치 후에도
의식의 정성에 하늘이 감동을 했던 건지 결국 저는 늦기 전에 병원에 도착을 했고 이렇게 무사히 깨어날 수 있었다고 하네요. 화장실을 다녀오던 의식이는 깨어난 저를 보자 허겁지겁 달려와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울더군요. 아주머니, 전 정말 큰일 나시는 줄 알았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고맙다, 의식아. 너 아니었으면 나 정말 어쩔 뻔했니? 그래, 의식아. 정말 고맙다. 고마워. 하나님,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람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남편은 그런 의식이를 뒤에서 끌어안고 엉엉 울었죠. 응급실 안의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봤고 우리는 뒤늦게야 그 시선을 느끼곤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혔답니다. 뒤늦게 달려온 딸아이 또한 의식이를 붙잡고 연신 고맙다며 울어댔죠. 지금 생각해도 참 아찔해요. 당시 사망률이 높다고 뉴스에서 겁을 주던 바이러스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든 저를 살리려 노력한 의식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테니까요.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안정을 취하기 위해 입원한 후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원해서 집으로 온 날 남편은 의식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의식아, 이 집에서 나갈 생각 말고 우리랑 이 집에서 평생 같이 살자. 넌 분명 하늘에서 우리 큰아들이 보내준 또 다른 자식이자 의인이야. 집사람을 살려준 은혜를 내 평생에 걸쳐 갚고 싶다. 아니에요. 두 분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멘트 바닥에서 박스 깔고 잠을 청하던 한심한 놈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치료도 제때 안보 못 받고 세상을 떠났겠죠. 그런데 저 두 분 덕에 느꼈어요. 저 살고 싶어요. 다시 열심히 삶을 살아내서 두 분이 제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그리고 기적을 선물해 주고 싶어요. 다시 삶에 미련이 생겼다는 의식의 말에 저와 남편은 그만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래, 장하다, 장해. 남편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의식의 등을 연신 두드렸고 저 또한 의식의 손을 잡으며 아주 잘 생각했다고 칭찬을 해주었어요. 저와 남편이 울자 의식이도 괜히 찡했는지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이후 건강을 많이 회복한 의식이는 다시 여러 회사 이력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깜짝 놀랄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의식이는 서울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명문대를 나온 인재였더군요. 우리 큰아들도 그렇고 전문대에 간 작은 아들이나 경기권 대학을 나온 막내딸까지 제 주위에서 그런 명문대를 간 사람은 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신기했죠. 게다가 전 회사 또한 이름만 대도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이었던지라 의식이는 이력서를 돌리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의식의 정장 입은 모습이 어찌나 멋있던지 마치 다른 사람 같아서 저는 연신 감탄을 했고 그런 제 말에 의식이는 부끄러운 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제 취업한 후 첫 월급을 탄 의식이는 그 돈을 전부 인출해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식이를 야단쳤어요. 그리고 그런 제게 의식이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놈아, 내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했지? 네 부모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게냐? 우리 네 돈 못 받는다. 네 돈은 네가 모아. 얼른 다시 가져가. 아주머니, 앞으로 제 돈은 제가 모을 테니까 첫 월급만 두 분께서 받아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두 분 곁에서 평생 조금씩 걸쳐서 제가 받은 은혜 갚을 겁니다. 이거 안 받아주시면 저 이 집 나갈 거예요? 네? 받아주세요. 의식의 농담 섞인 말투에 저는 하는 수 없이 그 돈봉투를 받아들고 말했죠. 그래, 고맙다, 고마워. 근데 이 돈을 아까워서 어떻게 쓰니?
내 이 돈은 어디 잘 보관했다가 꼭 아주 중요하게 필요한 데 쓰마. 행복한 나날들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선물 같은 행복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엄마, 아버지, 저 의식 오빠랑 결혼하려고요. 뭐? 도대체 언제 눈이 맞은 건지 우리 딸과 의식이가 글쎄 결혼을 하겠다고 우리에게 선언을 한 거예요. 둘이 정장까지 쫙 빼어 있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말이죠. 저와 남편은 영문도 모르고 아주 편한 추리닝을 입고 있었는데요. 우리 오빠 말고 세상에 내가 결혼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불행한 과거를 딛고 지금 이렇게 멋지게 다시 일어난 존경스러운 사람이지. 또 누구보다 날 아껴주지. 게다가 이미 우리 가족이자 엄마를 살려준 사람이잖아. 내 신랑감으로 의식 오빠보다 더 나은 사람 있어? 없지? 딸의 말에 의식이가 뒤통수를 긁적이며 부끄러워하는데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어찌나 잘 어울리던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기 위해 지금 열심히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이는 위암 또한 거의 이겨내 완치 판정을 앞둔 상태이죠. 이게 바로 겹경사 아니겠어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 벌써 아이들의 결혼식이 한 달도 남지 않았네요. 원래도 가족이었던 의식이가 이젠 정말 법으로 엮인 우리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날이기도 하겠죠. 저는 앞으로 사위가 될 의식이를 어떨 땐 장모로, 어떨 땐 엄마로서 평생을 아끼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이는 자신을 버린 부모 대신 우리를, 저와 남편은 먼저 간 큰아들을 떠올리며 의식이를 서로 의지하며 남은 인생 가족으로서 보듬고 살아가 보려고 해요. 여기까지가 제게 갑자기 선물처럼 찾아온 제 사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 아닌가요? 사위의 손에 우리 부부가 쥐어준 작은 희망이 불씨를 틔운 기적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가가서 그 사람의 손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쥐어주어 보세요. 또 모르죠. 여러분의 도움이 그 사람에게 또 여러분 자신에게 기적이 되어 다가올지도요. 그럼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리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